이동호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 주간에 있었던 여러 얘기들 중에서 뭔가 좀 정책을 넘어서는 그 정책 배후에 있는 사상, 그 다음에 가치,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의논해보는, 그리고 한번 토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 한국 정치를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뭔가 기술자들은 많은데 사상과 가치를 갖고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뭐 우리 김대호 소장 얘기로는 경세가는 없다라는 게 아쉬움이었는데요. 저랑 우리 사회 디자인 연구소 지금 매주 화요일 날 하고 계시죠,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김대호 이동호의 경세 토크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경세,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세상 경영인데요. 예, 경영할 때 경자에다가 뭐 그렇습니다. 세상 세자죠. 세상 예. 세자인데 예. 영어에서는 이제 스테이트 크래프트, 국가 경영이라고 국가 보통 경영. 번역을 하거든요. 예. 영어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정치의 어떤 존재 이유거든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그렇지, 세상을 경영해서. 경세재민이죠, 그죠? 근데 이제 경세재민에서 뽑아서 경제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 핵심은 경세재민이고 앞에 핵심은 경세거든요.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세상을 갖다가 이제 경영.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일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국가의 본령은 딱 세 가지로 딱 그냥 정리하는데 1번이 안보입니다. 안 보죠. 두 번째 질서죠. 어. 세 번째 바로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건데, 그래서 안보, 질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복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로 표현하는데, 요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질서의 핵심이 이제 정의잖아요. 이게. 그렇죠. 질서의 핵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어떤 질서를 가질 거냐, 그런 얘기 문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정의와 관련해, 정의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만들 때 네. 어떤 가치가 실현되는 질서를 만들고 이런 얘기죠. 예. 예,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정의라고 하는데, 정의의 핵심은 차등 차별의 문제거든요. 정의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이제 익숙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네. 정의라 그러면은 뭔가 평등 뭐 이런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죠. 아까 이제 이 정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제 이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정의롭다. 그 취임사에 썼던 얘기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예요? 기회는 평등하고. 예, 기회는 평등. 그렇지.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과정은 공정. 뭐 반칙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결과는 정의. 아니 근데 원래는요, 결과에서는 출발선이나 평등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야 다른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랑 노력 안 한 사람이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그 불평등이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어쨌든 뭐 예. 능력 차이나 노력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예,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정의인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하늘 아래 새 아래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말은 이 2012년에 그때 중국 그 공산당 16차 아마 그 대회인가, 그거 아마 PPT에 나와 있을 텐데요. 원래 이제 그래요? 거기에 이 정식화돼 있는 얘기고요. 중국 공산당이 썼던 얘기입니까? 예, 근데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무슨 뭐 중국 공산당 뭐 뺏겼다고 하면서 이제 뭐 국민의힘당의 그 뭐 모 의원이 막 뭐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국가의 어떤 본령에 대한 어떤 통찰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나? 우리 김대호 소장이 그런 내용을 좀 그 전에 그 누굽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나름대로 뭐 가르치기도 하셨죠.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저기 PPT를 갖다가 좀 뒤로 좀 넘겨 보십시오. 요거. 네, 됐습니다. 원래 말입니다. 이게 국가의 어떤 본령의 핵심이 질서고 질서의 핵심에 이제 평등, 공정, 뭐 정의, 공평 이제 이런 것들이 질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질서가 없으면 그 네. 나라는 무너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질서.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과거에 이 이제 보면 약간 좀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성경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권력자 혹은 네. 왕한테 예를 들면 그 네. 존중하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질서를 존중하는 얘기죠. 근데 나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 본건적으로 잘못된 왕도 있고 하는데, 근데 정말 이 질서라는 게 그 잘못된 것들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최근에 그 우리 그 시리아 사태를 보니까 나쁜 질서긴 하죠. 그 시리아 예를 들면 그 네네. 전제군주가. 네네. 근데 그 전제군주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 네. 혁명과 반혁명이 일어나 내전이 벌어지면서 네네. 수백만 명이 죽고 이제 그 조국을 떠나오는 그 참혹한 사태들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참 질서라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나쁜 어떤 질서지만 나쁜 질서조차도 네. 거기에 그 질서에 참여했던 사람들 개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 정말 그 가장 평생 살았던 집과 고향을 떠나거나 목숨을 잃는 수백만의 목숨을 그건 참상은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정말 뭐 물론 가장 좋은 질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질서 그 자체가 우리 인간 삶이 우리 인간들이 뭔가 서로 질서를 지킨다는 건 한편으로는 좀 서로 그 투쟁하고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이제 나쁜 정부보다 무정부가 더 나쁘다. 글쎄 말입니다. 무정부가 이제 훨씬 그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원래 이제 이 질서를 잡는데 이 질서는 사실은 그 조선 건국의 핵심 설계자인 정도전도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정도전이 때 강조한 질서는 뭐냐면 상하, 그렇지. 그다음 귀천, 그다음에 선후.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헛떨어지면은 나라가 엉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년 지켜왔죠. 그게 이제 성리학 이제 관념이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반상의 차별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양반과 상놈의 차별. 그다음에 국제 관계도요 화의 개념으로 그렇죠. 중국이 중화. 그러니까 이 문명화돼 있는 존재하고 그다음에 문명화되지 않는 오랑캐. 그다음에 그 밑에 짐승이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중화 이제 요런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농공상의 직업에 대해서도 남존여비 이 개념도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질서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산농공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질서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질서라는 게 어쨌든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면하고자 하는 네. 그런 지혜의 결과였다라는 게 참 나이 들어서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질서는 있습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하가 있고 선우가 있고요. 빔 그다음에 이제 그 귀천 뭐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아주 그 나쁜 질서가 이제 조선 성리학적 질서입니다, 사실. 그렇지 신분에 의해서. 예.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저기 그 뭐 백두혈통이 최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수령.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옛날 항일 유격대 했다는 청명에 뭐 김일성과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딱 있고.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쭉 위계 서열이 쭉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서열이. 네네네. 그다음 맨 하위층이 뭐 저항했던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맨 하위층에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공산주의는 획일적 평등이라는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공산주의도요 나름대로 그 차등하고 차별을 하고 질서가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갖다 공산당이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가장 귀하잖아요. 네. 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이제 나름대로 그 소비자를 갖다가 잘 만족시키면 창의와 열정을 통해서 소비자를 잘 만족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이 부가 가도록 부가 가죠. 그렇게 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선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유권자들이 볼 때 앞으로 이게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권력을 주지 5년간 않습니까? 어쨌든 대표하도록. 네네네. 네, 만들.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당이 네. 결정하는 거지. 그 사실은 당이라는 게 수령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고의 어떤 그 차별의 어떤 차별과 배제의 어떤 질서가 이 북한을 갖다 지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조선은 또 다른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를 통해 거기 가지고 보면 네. 이렇게 당이 하는 지배나 네네. 계급이 하는 지배나 보니까 질서는 보니까 조선 성리학이랑 어찌 보면 공산당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해요. 그 공산당 자리에 군자가 있잖아요. 군자 그러니까 예. 그 군자라는 자리에 수령이 있는 거고. 네네. 네. 군자의 어떤 최고 군자의 어떤 최상위 군자가 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왕의 최고는 어버이 수령이니까. 그쪽은 어버이 백성을 수령이죠. 아주 자신처럼 사랑하는.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북한이 이제 왜 안 무너지나 보니까 우리 500년 된 그 조선 성리학적 전통과 나름대로 잘못된 유산들과 이 뭔가 그런 기질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뭐 더 근본적으로는 아마 그 지정학적,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 또 지정학적. 예컨대 황해나 동해가 만약에 육지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그냥 도망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저 북쪽에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국가가 있었다 그러면요. 북쪽으로 다 그냥 튀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백두산이나 높은 그런 산악지대가 없었다면 또 다 튀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북한 같은 나라들이 존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옛날에 그 알바니아하고 루마니아가 북한 흉내를 좀 냈는데 거기서는 유럽은 이렇게 국경들이 이렇게 쭉 개방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기독교 어떤 문화도 있지만 그런 어떤 폐쇄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어떤 체제 있잖아요. 그 체제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딱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동맹국이 딱 있고요. 체제도 비슷하지. 그 다음에 서해하고 남해, 서해하고 동해는 바다로 돼 있지. 그다음에 휴전선은 이 함부로 이렇게 넘나들 수 없는 어떤 그 경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시대착오적인 어떤 체제가 아주 내구성이 이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어쨌든 제일 첫 번째 화두를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제 국가라는 건 질서가 있는 거고 네. 그 질서가 없는 것 무정부 상태가 최악이고 네. 왜냐면 그건 뭐 서로가 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질서가 있는데 이게 조선식의 질서가 있는 거고 북한식의 잘못된 질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김 소장님 얘기는 결국 시장이나 그쪽에서 자율적인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질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니까요. 아니 그래서 국가 이 경영자가 되면요. 예컨대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얘기를. 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네. 아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8.15 경축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뭐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공정한 사유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같은 얘기네요.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는 사회 하면서 이게 공정 사회라고 딱 그 이렇게 그때 타이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네. 이 공정이라는 화두에 굉장히 많이 매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는 공정사회였거든요. 공정사였죠. 근데 이제 저거 딱 나오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갖다가 살면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요? 아니 제가 원래 이제 그 공정과 공평을 그러니까 평소에 저런 용어를 썼으니까 혹시 김대호 소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뭔가 코치한 게 아니냐 그런 전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언제 예. 정권 핵심에 들어갔냐. 어느새. 왜냐하면 김대호 소장이 평소에 하시던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그 여의도에서 당시만 해도 공정, 공평, 뭐 정의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그거 보면 네. 그 정도 담론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 보면 정말 질 낮아요. 아니 우리가 경제 토크라 그랬잖아요. 국가 네. 경영을 네. 얘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국가 경영의 핵심에 안보 질서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네. 해결 요게 있고 그 질서 핵심에 지금 사실은 공정,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죠. 공평, 정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질서의 핵심에. 예.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은요 안전하 선화 경제에 대한 고민 그 경제의 핵심에 결국은 이 공정 그다음에 공평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딱 그냥 들어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질서라는 게 보니까 제가 왜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 사회는 계약입니다. 대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계약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그 죽었던 수많은 선조들의 그 숱한 고민들을 함부로 내치지 말라. 네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예의 범절이나 혹은 습속들 속에서라도 그들이 이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고 질서 있고 평안하게 살려는 고민들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좀 가치 있고 또 보다 더 낫고 서로 다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지 않는 서로 납득해야 안 다툴 거 아닙니까? 그 질서를 서로 동의해야 그러니까 그 동의해야 네. 거기에 또 따르고 안 다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게 지금 한쪽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김대호 소장이.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그때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그때 이제 하나의 농객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공정 공평 담론을 펼쳤는데 그때 제가 원래 이제 2007년에 제가 쓴 책 진보와 보수를 넘어 그 부제가 뭐냐면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코리아를 세워라 이거였고요. 참. 그리고 요 책을 좀 더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낸 게 뭐냐면은 공평국가의 이 책이고요.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코리아를 세워라. 이게 이제 2007년 책이고요. 저거 좀 키워보세요. 예. 저기에 보면 정의의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정의의 여신의 핵심에 뭐냐면은 저기 눈가리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울이 있잖아요. 그죠? 칼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울하고 칼은 이해를 합니다. 저게 뭔 의미하는 건지. 근데 눈가리개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건 뭡니까? 공평무사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내가 잘 아는 사람, 우리 편. 이 죄를 갖다 지으면은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그렇지. 봐주고. 그다음에 평소 미워하는 놈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냥 칼로 다른 쳐버리고. 인종. 왜 바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인연에 따라서 정실에 따라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존재니까 눈을 갖다가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한테 꼭 제 이야기 해주고 싶네. 이 집권 이 주사파들한테. 사실은 문재인뿐만 아니라요. 사실 한국이 특별히 좀 이게 이 정실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내 어떤 후배, 선후배,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람 그에 따라 가지고 아주 크게 이제 이렇게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나라거든요. 인간 세상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그 도가 심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나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그리스 로마 유대 문명에서는
인간의 어떤 한계 내지 편향에 대한 인식이 아주 투철하거든요. 자각 있죠. 그게 이제 저렇게 딱 그냥 그 정의의 여신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대법원에 집 가보면요. 대법원에 이제 큰 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법의 여신이 있습니다. 근데 법의 여신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법의 여신은 법전을 들고 있고요.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눈은 뜨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이 저런. 저게요. 그 핵심 정신이 있잖아요. 핵심 정신이 빠진 거네요. 빠진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예? 공평무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은 누구 앞에나 평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을 저렇게 뜨고 있으면 자기 친한 사람 봐주고 네네. 자기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 때려버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야, 저게 마치 예수 십자가를 갖고 왔는데 그 십자가 정신을 몰라버리면요. 그 십자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실은 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마치 그런 것처럼 정의의 여신상을 갖다가 모방을 했는데 수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방을 했는데 그 정신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눈을 안 가렸네. 예, 야. 그러니까 법의 지배의 핵심이 결국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예, 공평무사죠. 예, 공평무사잖아요. 이제 바로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저 내용을 제가 또 그 2007년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게. 아니 가만있어. 저거 그림 두 개랑 비교해서 한번 띄워보시죠. 한번 띄워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이제 그거네요. 한국 대법원 홀에 있는 법의 여신이고, 파란 게 지금 원래 지금 눈 가려 있는 게. 예. 그게 이제 그 원래 의미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거기에는 다 이제 저상이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말입니다. 원래 2019년에 지금 이 강화문 광장을 그 가득 채웠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법치파괴, 내로남불에 분노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사실 내로남불에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근저에는 한국 정치와 한국의 어떤 이 법관들이나 이 검찰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아는 사람과 하여튼 정실에 이렇게 크게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이 자기 성찰에 대한 성찰의 힘이 약한 거예요. 생각의 힘이 약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때 제가 말입니다. 여의도에서 제가 저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공정은 전 띄워보십시오. 공정은 경쟁 기회 조건 출발선의 평등이다. 약간 좀 키워볼까요? 저 네네. 빨간 글씨요. 아니요, 그 위에. 예. 위에. 예. 공정은 경쟁 기회 조건 출발선의 평등이고, 그 다음에 경쟁 과정의 반칙 없음. 이것을 묶어서 공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한 성보까지도. 그렇지. 그게 공정이다. 예, 근데 공평은 뭐냐면은 결과의 합리적인 불평등이죠. 이게 공평이 평등 아닙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어떤 평가 보상 체계고 상벌 체계다. 불평등해야지. 네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네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낸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고. 예. 자, 그래서 제가 뭐라면 공정은 경쟁은 입구, 즉 경쟁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면은 입구 관리 원칙, 즉 출발선 관리 원칙하고 출구 관리 원칙 달라야 된다. 입구 관리 원칙은 평등해야 되죠. 누구나 평등하게 어쨌든. 그다음에 그 출구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리 걸고 막 예컨대 반칙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그 반칙한 사람 잡아내야지. 예, 그게 이제 그 과정의 공정에 관한 얘기인데. 그다음에 결과인데 결과에 대해서는 합리적 불평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밤새 열심히 공부한 사람 시험 잘 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이 전체가 정의라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사상구에서 처음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에 이미 그때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은 대권 주자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대통령을 하려면은 어떤 이 천하의 이 현자들을 갖다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좀 추천해 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쫙 추천을 해 주더래.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인데 제가 제일 1번이었대. 아니 그러면 사실은 좀 우리 김대호 소장께서 그 문재인을 잘 교육시켜서 말이지. 저는 엉터리 대통령 안 만들고 그리고 김대호 소장님도 지금쯤이면 그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는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총리를 하고 있든지. 제가 말입니다. 네. 그때 어쨌든 대권 주자가 저같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때 제가 말입니다. 그 부산의 사상구의 그 사무실을 선거 사무실이 정리도 안 했더라고. 그때 이제 갈 때 딱 제가 들고 간 책이 아까 방금 그 진보와 보수를 넘어 2013년 이후 이런 책들을 갖다가 딱 들고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책 몇 권 더 들고 내려갔는데 그때 이미 김대호 소장은 사실은 공산주의는 한참 벗어나고 있었죠. 아니 뭐 그때는 이미 한참 벗어났고 예. 그때 그러면서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고 제가 손짓발질을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게 바로 저겁니다. 저거죠. 자, 공정은 그 경쟁 출발선 관리 원칙이고 출발선 관리 원칙이자 경쟁 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관리 원칙이고 그리고 공평은 그 이 경쟁 출구 즉 피니시 라인의 어떤 관리 원칙이다. 그리고 이 전체가 정의다. 이렇게 딱 개념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하니까 얼마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공평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거든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이거는 분명히 알아는 들었구나. 근데 이제 이걸 느꼈는데 그런데 이제 2020년 대선 공평이란 때 말이 정말 저 의미였군요. 이제 사실은요. 우리는 공평을 자꾸 평등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평등 균등으로 그러니까 근데 공평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이유가 설명될 수 있는 불평등. 예, 그래서요.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영어에서 공평은 에쿼티입니다. 그렇죠. 예, 에쿼티고요. 그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평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정은 페어니스거든. 페어니스. 예, 페어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에서는 이제 그 이퀄리티하고 그리고 이 에쿼티를 좀 구분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공평하고 평등을 갖다 대충 섞었어요. 비슷하게 막 쓰거든요.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 공평을 갖다가 막 가장 강조한 사람은 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제 공평한 기회 어쩌고저쩌고 주니까 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이거 김대호가 이게 저 자문했음이 틀림없다. 근데 참고로 안 했어요? 자문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김대호 소장 글을 누가 읽었나? 당시 청와대 참모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때 이제 김영수 비서관이 아마 연설문 그 기록 비서관을 한 거로 김영수. 그래? 저기 이 교수죠. 근데 뭐 제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명박 대통령도 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요. 그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그때 취임사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말한 정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쓴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렇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쓴 정의는 올바른 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올바름. 올바름. 근데 올바름을 어떻게 알지?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세계관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게 자기 올바름은 뭔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올바름은 아마 이제 공상적 세계의 올바름인가?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히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적폐, 불의, 즉 정의와 불의의 어떤 싸움으로 뽑았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역사관에서 나온 건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역사가 이 항일 투사들은 결국은 애들 교육 못 시키고 해서 망했고
대신 이제 이승만을 빗댄 거죠. 이승만 비롯한 뭐의 그 친일자들은 성공했다 뭐 이랬다 이따위 얘기인데 그 중에 역사의 왜곡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이제 경제 토크를 하면서 정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정, 공평, 뭐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경영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이니까. 왜냐하면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네네. 결국은 국가에서 세 가지 안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세우는 가장 기본 원리 중 그 가치가 결국은 공정이라는 거죠. 네네. 정의라는 거 결과죠. 전체 정의죠, 정의.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것은 맨 처음에 입구에서는 평등하게 하고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구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하고 반칙 없어야 되죠. 반칙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는 합리적 불평등.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불평등해야 돼. 네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 않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자, 이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만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다. 이거를요 이 PPT 좀 넘겨 보십시오. 이거를 중요한 얘기 앞으로 자 또 왔어요. 예, 이담 넘겨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존 롤스 얘기 좀 합시다. 예, 롤스 이야기 좀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시사 현안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격차 정의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저작이 정의론이라고 있습니다. 존 롤스가 쓴 거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자, 그때 이제 존 롤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존 롤스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1971년인가 쓴 책인데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일종의 고전입니다. 저게 현대판 고전인데 그때 이제 존 롤스가 정의론을 얘기하면서 제1원칙, 제2원칙을 갖다 정립을 합니다. 정의론에. 네. 이론칙은 뭐냐면 그냥 이게 핵심은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자기가 태어날 때 예컨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여성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아니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고 부잣집 또는 흑인으로 태어날 머리 수도 좋은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그럼 입장 밖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을 땐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권리는 평등해야 되겠다.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 1원칙 평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필연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격차가 없으면은 사회가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을 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뭔가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새로운 혁신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좀 키워 보십시오. 이 존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롤스의 제1원칙은 권리와 의무에서의 평등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공정이에요. 제2원칙은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어차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면은요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게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요건데 참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게 원래 민주 진보 무슨 평등 공정 뭐 이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어떤 강조하는 책이 바로 저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제2원칙이 뭐냐면 차등의 원칙인데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소수가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또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지금 바로 이런 어떤 철학적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이재용 이건희 그 회장이 이제 죽음에서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재용 그러니까 이건희 일가족 자식들이 26조예요. 전체 네네. 자산이.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조 원을 상속세로 이렇게 내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계 초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초일류 기업의 어떤 가족한테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은
투자라든지 고용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산성 높은 투자에 쓰일 그렇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원래 그 지분 구조가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에 쓰일 돈이거든요. 그렇지.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 그런데 자, 상속세로 간다는 얘기는요. 이게 정부의 손아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그 정부는 정치라는 게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은 근데 누가 봐도 한국 정치는 사류 내지 오류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정치가 하는 거 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그야말로 그냥 수십조 원을 갖다가 그 완전히 그냥 가덕도 앞바다의 매월입니다. 자, 태양광, 풍력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임금, 연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사류, 오류 정치와 정부가 오만 대삽질과 미친 어떤 이 돈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낭비하는 데 쓰잖아요. 뭔가 생산하는 데 안 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 되면요. 한국의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 게 바로 청년 미래 세대 아닙니까? 그죠? 20대 청년들. 그 다음에 뒤에 태어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민들, 자영업자들.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찾아서 헤매는 어떤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익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희가 그 이재용한테 줘서 네. 삼성이 더 발전하면서 산업이 연관산을 쭉 발전하는 게 훨씬 그 사람들 이익 아닐까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속세율이 낮아요. 낮아요.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뭐 나라가 착취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존 롤스의 어떤 차등의 원칙, 그 정의의 어떤 원칙에서 본다 그러면요. 이건희가 다른 어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갖다가 착취해가지고 저 부를 갖다가 쌓았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빼어난 어떤 생산성으로 우리 그 지구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시장에서 세계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IBM, 팔고. 모토로라 무너지고 네네. IBM 다 무너졌는데 지금 삼성은 여전히 지금 그걸 뚫고 이기고 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저들이 지금 저런 그런 성공을 성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속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네. 결국은 이 정의라는 게 네네. 무슨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리고 노력한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혜택을 가지도록 해야 그래야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노력한 사람이 갖는 거?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부분을 부정하는 현대 국가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시장이 평가를 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시장에서 거는 평가하는 소비자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이렇게 노력 훈장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훈장 주렁주렁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당이 평가하지. 네, 그래요. 그러다 좋은 집도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뭐 수령의 하사금이다, 뭐 선물이다 해서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를 갖다가 저건 수령과 공산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생지옥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그 정의로운 평가 기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황장엽 선생하고 네네. 이거 한 8년간 매주 세미나를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시장 사회를 정의의 사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평가받는 네네. 정의의 사회가 네네. 정의 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경쟁력을 좀 높이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화합의 사회로 네네. 함께 가는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황교안 선생 거기까지는 왔어요. 시장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 거기까지는 오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얘기 굉장히 어떤 길게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네. 첫날부터 너무 길면 자, 여기서 그 아까 이제 국가의 본령은 안보, 질서, 그 다음에 복지라고 해서 질서의 핵심이 결국 정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 정의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그 법의 여신하고요, 정의의 여신을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 지금 사법부, 법관들, 검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보니까 이 인간에 대한 통찰이 사실은 없는 없거든. 거지.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사법 정의가 사실은 흔들리는 눈을 이유가 있습니다. 가린다는 얘기는 인간의 예를 들면 자기 그 친하고 자기가 호불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눈을 가려버리는 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로는 안 부리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네네네. 그런 인간관이 있으니까 서구에 예를 들면 그거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정의의 핵심 법적으로 가보니까 사법 체계라든지 사법 그 기관들 내지는 사법 담당자들, 사법 관료들한테 이 정의 개념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철저하지 못하다는 거.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배정의 문제인데 지금 이재용의 어떤 상속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차등의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의 또 핵심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지금 사류가 예. 그걸 나눠져 가지고 그냥 낭비하는 데 쓴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정말 귀한 돈을 그렇지. 정말 그 반도체를 갖다가 지금 뭐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그냥 막 전 세계가 난리인데. 난리 나죠. 지금 삼성전자를 갖다 잡으려고. 근데 지금 그 총수는 지금 감옥 들어가 앉아 있고 거기 있는 소중한 어떤 12조 원이란 돈을 빼 가지고요. 엉뚱한 데. 저 돈을 아마 저기 뭐 가덕도 신공항 삽질이나 뭐 태양광 풍력 뭐 그냥 뭐 공무원의 임금 연금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알 낳는 거의 배를 갈라서 나눠 먹는 거지. 다 배를 갈았다기보다는 그렇죠. 하여튼 배에 구멍을 내 가지고요. 그걸 내가지고 거의 아니면은 가지고. 그 위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빨대 피를 지금 꽂아.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분배 정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여의도나 대한민국에 사라진 것이 이런 가치와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딛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를 들면 분쟁들은 바로 그런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철학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그냥 세세한 것 넘어서는 그런 보다 큰 담론, 경세 문제에 대한 우리들이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김대우 소장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가 성립하려면 안보와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질서인데 어떤 질서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마련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정의로운 체제다. 정의로운 체제다. 그러니까 무슨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물론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그 노력이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보면 시장이야말로 가장 그나마 우리가 인류가 발견한 아주 좋은 평가 지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김대우 소장과 이야기하면서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좀 한번 좀 이런 이야기들을 네. 이런 네네. 시사적인 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이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 사회 그 현안 있지 않습니까? 현안 깊숙이 들어있는 요 철학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아니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런 어떤 철학적 부실, 그다음에 경제 담론의 어떤 부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2022년 이후 그 대한민국을 책임질 어떤 정부는 튼튼한 철학적 바탕에 아주 숙성된 어떤 이 경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오늘 지금 그래서- 공평 이야기 하나 했으니까 네네. 이제 뭐 경세부터 해가지고 네네. 한국의 경세가들 얘기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하시죠 뭐. 사실 얘기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번 더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사실 1년 내내 할 수 있는데요. 뭐 제가 이제 1년 뭐 시간이 안 내내 되니까. 곤란하고. 아니 예.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예. 틈나는 대로 예. 뵙죠 뭐. 저도 재밌네요. 네네. 예? 뭐 제가 큰 민폐 끼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철학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